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명진입니다. 디지털 영토가 연일 화두입니다. 네이버 Z가 서비스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포토는 벌써 이용자가 2억 명이 넘었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편의점, 명품샵 등 부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의 르네상스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하고 난 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듯이 코로나19 이후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트렌드는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언어와 국경의 제약을 넘어 무한히 디지털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통 산업이 디지털 전환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영토 선점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산업 먹거리 개척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문화 분야 디지털 영토 개척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연구자들의 정책 제언, 청취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영토 확장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짧고 굵게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고 기재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갑 이광재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일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 연구팀장님 모셨습니다. 신상원 그린랩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님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디지털 영토 보면 확장하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영토 확장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조 발제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담아 디지털 경제 문화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란 내용의 기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책 토론의 명칭을 광재형 당근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광재형은 아실 거고, 당근 정책은 당신 근처에 있는 정책인데 좀 구체적인 정책을 해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창업 국가를 만들어서 일자리와 소득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은행을 창업은행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 시드부터 IB까지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창업 국가로 가는 길 중에 하나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경제 문화 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앞으로 인류의 새로운 디멘전이 나오는데,하나는 우주를 누가 과연 세계의 주인공이 될 거냐, 또 하나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바닥, 하나는 그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오면서 결국 이 생명과학이라는 한 부분, 네 번째가 결국 가상세계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 디멘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가상세계와 디지털 세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륙이 나왔다. 우리가 신대륙 부분에서 보면은 이 디지털 경제 영토 부분에 대략 지금 우리가 인구가 5천만 정도인데요. 이걸 만약 5억이나 10억 명으로 늘리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이 20배 커지는 걸 말하죠. 근데 결국은 이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있어야만 결국은 이 가상세계는 열리게 될 거다. NFC 문제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기반 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점차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쿠팡이 이 사용자가 1,400만이고 연수이고 요번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우리 카카오 1억 명 정도 되고요. 제페토가 2억 명이고, 근데 페이스북이 27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명, 유튜브 20억 명, 넷플릭스, 결국은 우리가 저기에 만약 카카오가 10억이 된다면, 네이버가 10억이 된다면, 제페토가 10억 명이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결국은 일거리도 늘어날 거고, 창직도 될 거고,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이 컨텐츠 부분에서 우리가 강국임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게임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 넷플릭스에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웹툰에서는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웹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앞으로의 전 세계의 이 가상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컨텐츠 시장은 점점 더 커져 나갈 거고, 컨텐츠 시장은 그냥 단순한 컨텐츠 시장이 아니고 그게 또 하나의 세계고, 또 하나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잡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소득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꿈에 그렸는데 아직 기술이 미발달해서 만들지 못했던 영화가 저건데, 저기에서 보면은 가상세계에서의 생활 자체가 가상세계에서도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걸 현실세계에서 와서 쓰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별이 없는 저런 세상이 결국 오게 될 거라는 거고요. 마인크래프트는 결국 유럽 사람이 만든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앞으로 교육의 미래를 개발하기 위해서 샀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중학생들 어마어마하게 저기 매일 들어가서 저기 있죠. 저런 것이 앞으로 이제 결국은 미래의 세계가 오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 수많은 컨텐츠들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토큰이라든지 NFC, 결국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를 결국은 우리는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NFT 문제를,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게임 아이템이나 부동산의 아트 영역, 이 문제를 풀어야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 가상세계가 훨씬 더 이제 커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가상 화폐하고 가상 자산이라는 걸 좀 구별해서 우리가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한 30명이 안에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소득을 얻어내고 있고, 창작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 갔다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플랫폼 사업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실제로 우리가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만 이런 분들은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버 같은 경우가 자기 주식의 15%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나눠줬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일정 부분, 그래서 저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 앱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공공 앱이 이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플랫폼을 키우되 정부가 일정 정도 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수익 구조,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떨어뜨리고 수익 구조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진화하는 것이 훨씬 더 플랫폼 경제를 더 활성시키고 가상 세계를 더 활성화시키지 않겠는가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딜리버리 히어로에 만약에 우리가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이 훨씬 커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 우리 사장님 대표님이 싱가포르로 갔잖아요. 그럼 그 아시아 시장에서 딜리버리 히어로를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커질 거고, 이제 우리가 M&A 부분을 점점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이 디지털 영토가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략 국민연금, 퇴직연금, 투자공사가 대략 1900조 원쯤 있고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49조쯤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재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외에 필요한 컨텐츠나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 강한 게 자본의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런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M&A를 해나가게 되면 이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를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M&A 건수를 보면 저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다음이나 카카오에 있는 웹툰이나 이렇게 잘 된 거는 번역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일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박말래 할머니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걸 국가가 영어로도 번역하고 중国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주면은 그거 자체가 결국은 이분이 수익을 올리는 계기도 되고 또 번역하다 보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계의 컨텐츠나 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시장을 넓혀 나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국어 번역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KBS, MBC, SBS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영어 과외의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데 영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KBS나 MBC나 주요 언론사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를 내가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내가 스페인어로 보려면 스페인어로 더빙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가계로 보면은 외국어를 습득하는 이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이 컨텐츠가 국제화되기 때문에 퍼져나가기도 좋고 외국 사람은 와서 생활하기가 좋고 이러면서 디지털 영토에서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훨씬 더 국제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 등이 갖고 있는 국민의 국제적 역량이 커지게 될 거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어 나가는데 이게 앞으로 교육 시장이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미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이 디지털 집현전 법이 통과됐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이나 국가의 문서가 디지털라이징 되면 학교 도서관하고 교실까지 이제 마을 도서관, 아파트 단지까지 공급되거든요. 그럼 만약 이거를 영어나 또 다른 언어로 만약에 해주면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다리를 놔주겠습니다라고 사인하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육 컨텐츠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고 사인하고 오게 되면 우리의 이 온라인 쪽은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럼 또 교육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글로벌 우리가 전 세계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전 과정, 그러니까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수술하고 먹는 건 어떻게 하고 건강은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곧 우리가 국민 건강 포탈이 곧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이 곧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세계에 오픈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커졌다. 카카오 네이버가 5억하고 10억이 넘었는데 저기야 우리가 의료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컨텐츠가 있고 웹툰이 있고 음악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글로벌이 문화국가로서 명실상부한 저 디지털 세계에서 생활 기반의 서비스까지 함께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확고한 디지털 경제 영토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데이터의 강국이 되면서도 이 디지털 세계에 우리가 이 영토를 통해서 일자리와 기회를 확실히 늘려나가게.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만드는 이모티콘 하나를 팔아도 국내에 파는 거하고 우리가 10억 시장에 파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대 일자리가 늘어나면 또 한편으로는 소득도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소득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데 파워블로거가 되면 현재 일정한 수익을 받는데 그보다 수익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마이 데이터라는 것이 소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그 2030이 앞으로 가장 경쟁력 있고 10대부터 여기서의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한번 우리가 세계도 넓지만 디지털 세계는 훨씬 더 넓고 우리가 가능성이 무한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해드릴 시간입니다.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 연구 팀장님께서 메타버스 비긴 가상 신대륙으로 향해 라는 내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조금만 더 설명드린다는 취지하고 정책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시사점들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사례들이 연일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실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들도 메타버스의 전환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신산업전략 TF에서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5개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전략들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그 민간과 함께 메타버스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발표를 했죠. 이처럼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게 검색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비유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가장 메타버스 기업의 선두에 있는 유니티의 CEO인 존 릭스텔로가 메타버스는 일종의 소우주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인류의 창조적인 생각과 그리고 가상융합 기술,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이제 융복합돼서 이런 새로운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행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성을 서로 방문하면서 지나가는 일종의 새로운 갤럭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수많은 가상 행성들이 있고요. 이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행성 안에 지금 살고 있고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기존에도 있어 왔습니다. 싸이월드나 이야기 쉬운 싸이월드나 세컨라이프처럼 메타버스는 기존에도 있어 왔는데 지금의 메타버스와 그럼 과거의 메타버스가 무엇이 틀린가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B2C나 게임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주로 활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전 산업 분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기술 기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경제활동 측면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존의 메타버스에서는 대부분 소비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돈을 벌고 가상에서 돈을 쓰고 현실에서 그걸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생산에 대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NFT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제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로블록스가 이용자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블록스 안에 개발자들이 지금 127만 명이 있습니다. 127만 명의 일자리 플랫폼인 거죠. 제페토가 생긴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2억 명의 가입자 중에서 지금 누적 청작자가 6만 명입니다. 6만 명들이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완전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사실 생겨난 겁니다. 대단한 일자리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넥스트 버전 오브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럼 도대체 인터넷 혁명과 메타버스 혁명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틀린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 그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경험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가장 그 가상영화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너를 만났다의 사례를 보시면요. 엄마가 사별한 딸을 만나는 이미지네이션을 하죠. 상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상영화 기술을 통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멀전하게 되는 몰입의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마가. 사별한 딸은 인공지능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 글로브를 통해서 우리는 실감나는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가능해진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XR이라는 융합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복합 범용이 돼서 이제 탄생되는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고 공간도 시간을 과거로 구현해 볼 수도 있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혁명해서 새로운 경험 설계가 가능해진 거죠. 말씀드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시간 공간을 새롭게 혁명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마련이 됐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크게 비즈니스라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을 넘어서 이코노미 전반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B2C 게임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요. 계속해서 더더욱 발전해 나갈 겁니다. 수평적인 측면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여기서 사용되어 있던 게임 엔진들이나 플랫폼들이 B2B나 B2G 전반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깊이와 폭이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메타버스에 지금은 우리가 B2C 게임 플랫폼이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워크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고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전산화가 일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경험했던 기기들이 기존에는 PC와 모바일 중심이었는데 드디어 VR HMD가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고요. 경험되는 기반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예고된 혁신들이 있습니다. 글래스들을 MS나 애플이나 삼성이 다 출시를 다 예고하고 있고 수많은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개발되어 있고 또 거울이나 타워나 장갑 그리고 트레이드믹이나 슈트 우리는 기존의 메타버스를 굉장히 소극적인 기기 중심으로 경험해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기들과 인터랙션하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5인 중에 한 명이 릴 맥클라인데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가상인간이죠. 버추얼 휴먼입니다. 디지털 휴먼인데 팔로워가 300만 명이 넘고 지금 샤넬과 프라다 모델을 했으면서 실제로 인간과 함께 앨범을 출시하기도 했고 작년에 혼자서 130억을 벌었습니다. 버추얼 휴먼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버추얼 휴먼은 과거에는 누구나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작업들이죠. 굉장히 전문적인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고 가상인간과 공간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나 이외의 수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무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상 공간을 만드는 오니버스라는 플랫폼도 그렇고 유니티나 언리얼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저작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가상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그럼 우리 컨텐츠가 메타버스 안에서 컨텐츠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우리는 리니어로 표현되지만 저는 익스포넨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만들었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컨텐츠들을 그리고 이제는 인간들이 만들었다가 이 플랫폼들이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플랫폼들이 지능화되면 대부분은 지능화돼서 만들고 이걸 인간은 최소한만 개인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많은 플랫폼들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으니 당연히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물건을 팔고 싶어 하고, 제휴하고 싶어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겠죠.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세집니다. 플랫폼의 특징이죠. NFT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대전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과 기업과 국가들이 이 전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인들은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크리에이터로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있어야겠죠. 생산성을 혁신을 해야 되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컨텐츠는 원소스 멀티유즈였지만 이제는 원 아바타 멀티유즈를 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는 N스크린 전략들을 했죠. 이제 있는 N스페이스 전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공층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 인프라들을 메타버스로 전환해서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2D 기반의 전자정보에서 1등이었는데 3D 가상 기반의 정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 대학이 있었죠. 메타버스 대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활동들을 할 건데 이 안에서 또 사기나 불법적인 컨텐츠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생길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 과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분야의 기술 영토 확장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님의 데이터를 통한 농업 혁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저희 그린랩스의 비전은 첨단 기술로 농업 혁신해서 농가 수익을 극대화한다입니다. 그래서 그린랩스는 농민의 필수 서비스 팜모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 경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농민분들이 그런 정보들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일단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재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농산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로 유통 정보를 좀 쉽게 찾고 싶고, 내 농산물을 좋은 조건에 팔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린랩스가 제공하는 이 팜모닝이라는 서비스는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농사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 시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팜이고요. 그다음에 농자재를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이 이제 수확이 되면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결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그리고 농민분들께서 지금 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유통을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면은 농민들은 지금 저희 앱에서 이런 각종 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 날씨, 그리고 각종 필요할 때마다 이제 검색하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농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작물들이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항상 물어보거나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격이 컨설턴트가 직접 농장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서로 문답 형식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각종 전국의 50여 개의 도매 시장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실시간 데이터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보다 좀 현명하게 출하 시기를 결정하거나 출하 방법을, 유통처를 결정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서 그 농장 연간 매출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농자재 구입에 이제 농가는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는 구매하시다 보니까 유통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수의 선택지도 많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어떤 농자재를 선택해야 내 작물에 그리고 내 지금 재배 상태에 최적인지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다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되게 많은 셀렉션 그리고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싼 가격에 경쟁력 있게 이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농가분들께서는 되게 편리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각종 시설에 필요한 자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배송이 가능하고 실제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뭐 비료나 이런 각종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장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팜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장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항상 제어해주는 농장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체제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있는 각종 제어기기 그리고 센서를 조절하여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거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작물에게 베스트인지를 항상 알려주고 그거에 맞는 이제 추천 행동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은 농가 밭 같은 노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식물공장, 그리고 각종 축산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 농민분들께서는 판매하고 싶을 때 이제 한 번에 되게 많은 판매처들을 상대하지 않고도 한 번에 간편하게 저희 쪽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다양한 판매 채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유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어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소싱하기 위해서 각종 산지를 찾아다니거나 유통 상인들을 접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것들을 그 판매자, 그러니까 농민분들, 바이어분들의 그 각종 양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을 저희가 많이 걷어냄으로써 서로가 바로 직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농민분들께서는 도매출하나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동구매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런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농민분들에게 이제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대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그래서 결국 농민이 이걸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돈이 벌린다. 그래서 좀 더 디지털을 활용하시면 돈이 벌린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좀 많은 농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전체 농민의 최소 30% 이상이 저희 서비스를 좀 사용하면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0조 정도 되는 연간 생산액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세상 중에 하나가 그 농업 역시도 이런 디지털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게 되면은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로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경영 컨설팅, 생산 시설, 종자, 재배, 교육까지 이런 판로 지원까지 모든 것들이 원 서비스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는 디지털적인 온라인에서 코칭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팜모닝이라는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일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 연구부장 본부장님께서 메타버스 세상 대한민국이 기술 선전을 해야 하는 내용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일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광지 의원님, 명정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직접 사회를 보는 토론에는 제가 처음 참석인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광지 의원님 발제해 주신 플랫폼 사업자 공공성 그리고 또 디지털 문화교육, 의료용도 확장에 대한 제안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ICT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콘텐츠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고요. 거기서는 원천 기술 위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실제 이런 문화체육관광 쪽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보면은 기존의 학술적인 분류로는 왼쪽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우측에 보시면은 게임형, 마인크래프트 같은, 제페토 같은 소셜형, 경험 확장형, 산업 활용형. 이제 산업에 활용하려고 있는 상태고요. 소셜형은 아직까지는 이제 게임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상 경제가 발전하면은 이것들이 실제로 경험 확장을 해서 실세계로 연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라는 그런 메타버스에서는 지금 실제 강남 땅을 사고 팔고 하고 있고 2018년 대비 벌써 30배 이상 해서 이게 지금 가상세계가 실경제랑도 연결되고 있고 NFT는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쭉 과거 한 1990년대부터 보면은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트렌드가 산업 효율성 향상, 디지털 경제 확대, 새로운 경험 창조, 삶의 터전 변화라는 이런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쭉 발전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가상 공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또 아까 이승환 팀장이 말씀하신 휴먼 기술, 그 다음에 이거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상호작용을 해야 사람들이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플랫폼 기술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XR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XR이 메타버스인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둘이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XR 기술이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아까 오클러스의 그런 VR, HMD 같은 게 다 그런 XR 관련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XR 통해서 스마트 시티에도 XR을 접목을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오감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시청 촉후 미각 아닙니까? 최근에는 미각까지도 이런 ICT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인공적으로 향을 내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메타버스하고 또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 역시 똑같지는 않지만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로 들어오면은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메타버스가 기존에 그냥 단순한 가상현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단순한 가상 공간과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그 정책을 보면은 VR, AR 분야 현재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있었고 작년 말에 각 부처에서 가상 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이제 메타버스 개념이 들어 있었고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 나왔던 기재부 신산업 TF 중에 하나로 메타버스가 이제 선정이 돼서 최근에 이제 과기정통부 주관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있었고 물론 해외에서도 XR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여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뒤로 가기를. 네. 일단은 정부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공급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미 민간에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면 좋겠다. 또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 그 의원님
그 제안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국민건강 포털 같은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 이미 K-팝 K-드라마가 유튜브 가보시면 알지만은 요즘에 K-팝 모르는 동남아, 유럽, 미국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더욱더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교육도 그렇고요.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이 선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공공부문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해 줄 거냐. 이 디지털 집현전 사업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은 법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걸 법제도 보완을 통해서 좀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래 메타버스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대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뭐 도난 사고도 있을 것이고 명의도용 사고도 있을 거고 거기서 싸움도 날 것이고 또 중독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법제도 정비를 우리 정치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애트리에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오름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주도에 한 오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이런 거는 이렇게 3D로 만들 수가 있고 예전에는 수작업이 들어갔는데 100%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도시 규모도요. 도시 규모도 시간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좀 걸리는데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개발한 곳이 현재는 국방 쪽에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국방 쪽에 사용이 되고 있고 인공위성 이성의 영상 한 10장 이내로도 도시를 3D 모델링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지금 공군 쪽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민간 쪽으로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그쪽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건데 최근에 이런 AI를 이용한 그 증강현실 기술이 이렇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물체를 인식을 하는 수준으로 발달했습니다. 아직 이런 게임들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직접 어떤 물체를 넣으면은 그걸 바로 인지를 해서 이제 가상 캐릭터가 그걸 뭐 타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설치한 건데 유니티라고 게임 엔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니티하고 언리얼이 전작의 99%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저희가 다누리 엔진이라고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순수 국산 엔진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기술로 배우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콘텐츠를 저작권을 보호할 때는 뭐 이렇게 화질이 좀 열화시키거나 하면은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배우 얼굴을 저희는 식별을 해서 어떤 콘텐츠가 등장하는 배우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음성 인식도 같이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하면은 악의적으로 콘텐츠를 왜곡시켜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지능형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박물관에 보면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계속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관하고 사진 해상도는 올라가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다 3D화해서 이걸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VR 전시라든지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우리가 빅데이터 가시화 기법을 이런 박물관이나 예술 쪽에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뭘 검색할 때도 쭉 연관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를 활용해서 뭐 VR 콘텐츠화해서 관람자들이 VR로 어떤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기사화도 됐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패션 디자이너 없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입어보는 모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이 3D TV가 한참 붐을 일었다 사라졌거든요. 사라진 이유는 콘텐츠가 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늘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로 메타버스를 계속 지속해야지만이 이걸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림은 인구입니다. 이게 2020년 인구인데 이때는 30, 40대가 제일 많았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5, 60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구가 줄어가는데 그만큼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는 이런 AI 기술 또 메타버스 기술이 대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 확장 사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상은 보이스 대표님의 문화 콘텐츠 디지털 영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네, 문화 콘텐츠 번역 플랫폼하는 보이스루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쪽 시장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영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컨텐츠 생산과 그리고 컨텐츠를 보여주는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5,500억, 국내 한국에 투자가 되었고요. 티빙 4천억, 쿠팡 1,000억, 그리고 웨이브 컨텐츠 제작에 1조 투자. 이렇게 문화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자본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작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이를 보여주는 플랫폼조차도 이제 한국 이름으로 전 세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왓패드라고 소설을 보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의 홍콩과 캐나다에서 시작을 한 소설을 보는 플랫폼인데 이제 네이버가 해당 부분 M&A를 진행해서 이제 한국에서 출발한 컨텐츠를 전 세계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M&A를 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딧이라는 미국에서 소설을 보여주는 플랫폼을 4천억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플랫폼에 평균 100억씩 약 10건 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컨텐츠는 소설, 웹툰, 영상,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전 세계로 보여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인간에서 인프라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컨텐츠를 생산하는 플레이어들 그리고 보여주는 플레이어들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용지 의원님, 박명래 할머님 말씀 주셨는데 유튜브 시장은 2015년부터 유튜버가 국내에서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기반으로 해서 작년 7월 대비 올해 1월 또한 유튜브는 또 한 번 이제 유튜버 숫자가 2배가 증가하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웹툰 웹소설 시장 또한 이제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생산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만 이제 아마추어 작가 포함해서 웹툰을 그리는 사람 숫자 27만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누구나 참여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이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블로그 미디엄에 올려서 파워블로거처럼 돈을 전 세계에서 벌 수 있는 형태가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설 또한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책 한 권 번역해서 출판사와 함께 해외에 책을 팔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아마존 킨들 이런 플랫폼에 올려서 손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해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바로 번역만 된다면 말이죠. 번역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번역이 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 많이 비쌉니다. 어떤 기술적인, 특히 문화 콘텐츠 번역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제반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번역가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잘하는 번역가들이 이 고객 사이드에서는 번역가를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이 말 그대로 몇몇 그 대형 번역 기업에 소위 갈아 넣어지는 구조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스루에서 한 모델은 시스템에 자동합니다. 저희의 플랫폼에 번역가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알맞은 대우 받으시면서 다양한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에서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툰, 웹소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런 것 또한 1600명의 번역가 이제 알맞게 마칭 들여서 그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번역가는 몇몇 플랫폼에 이제 본인의 단가를 말 그대로 그 종속적인 구조로서 말 그대로 고혈을 쥐어짜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저희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설부터 뭐 웹툰, 영상, 유튜브, 영화, 드라마까지 그냥 번역을 원하는 언어와 세부 스펙 플랫폼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맞은 번역가들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병렬적으로 해당 부분에 할당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게 되시면 그 자체 제작이 된 클라우드 내에서 저희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제 AI와 함께하는 번역 서비스 내에서 실제 번역을 하게 되십니다. 사람이 틀릴 만한 것들은 이제 기술이 계속 잡아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물이 전달이 완료되면 이 작업가 분들은 실시간으로 정산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시면은 실제로 빠르게 작업이 진행이 완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번역이 완료된 작품이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직접 삽입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수정이 된 웹툰 파일 자체가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소설 또한 국외국어로 전달이 되게 되는 플랫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기술적인 서포트를 통해 일단 저비용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 번역이 필요한 곳들은 이제 낮은 가격의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좋은 번역가 분들이 들어오게 되셨고요.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더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속적으로 이 더 많은 물량을 낮은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문화 콘텐츠 번역이 진행될 수도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위 5%는 월 평균 한 700만 원 정도를 현재 벌어가고 계시고요. 뭐 정말 많이 벌어가시는 분은 뭐 실수령액으로 1000만 원까지도 월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뭐 대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소설이나 웹툰 같은 것들은 이미 번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의 좋은 컨텐츠들은 아직까지 번역의 비용과 번역가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는 문제들 때문에 번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1인 크리에이터 영상, 기타 쇼폼 컨텐츠 기본적으로 이 번역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컨텐츠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번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번역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음으로써 문화 콘텐츠를 번역을 쉽게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아무나 사실 번역이란 문화 콘텐츠를 번역한다는 게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이제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번역을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운영적인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과 포함해서 오퍼레이션 노하우를 쌓아가야만 합니다. 저희 두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연구와 시스템화를 하는 것이 이 번역 플랫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축입니다. 실제로 현재 웹툰 한 작품, 소설 한 작품이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9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 9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이제 큰 유명한 컨텐츠들을 제외하고는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시장에 간단하게 번역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너무 비용적으로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역상 또한 현재는 160만 쌍 정도면은 사실 AI의 프로토타입 정도를 만들 만한 구조인데 이는 25억 원 정도에 현재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민간이 합작하여 저희가 이런 번역 인프라를 그 컨텐츠 번역이 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인프라를 함께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좌측에 이 웹툰을 혹은 웹소설을 번역하는 비용을 한 1000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번역 또한 별도의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플랫폼에서만 1600명 정도의 작업가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보다 10배, 100배 정도의 번역 물량이 늘어나면 말 그대로 일자리조차도 16,000명, 16만 명 이렇게 훨씬 더 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선 단순히 번역가뿐만 아니라 웹툰을 포토샵을 하는 디자이너 혹은 이제 전사 작업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것 또한 굉장히 광범위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사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화 콘텐츠 쪽에서 플랫폼 만들고 있는 보이스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궁금하십니다. 재밌죠? 신상훈 대표.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좀 다뤄졌는데 오늘은 농업시장 같은 경우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런 한 관련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디지털 대응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모델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좀 저희가 와닿기에 새로운 하나의 메타버스와 연동해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사례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사업이 좀 추가적으로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현실 세계의 산업이 어떤 디지털 뭐 기술이나 뭐 이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더 나아지게 되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농업이라는 쪽이 그 디지털이나 온라인의 그 기술이 적용되지 않던 분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뭐 메타버스 가기 전 단계에 어떤 인프라를 깔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직 인터넷도 보급이 안 됐는데 막 갑자기 모바일이나 뭐 그 이상 AI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이제 아직은 그쪽 산업이 좀 적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주제와 관련된 돼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스마트팜을 사용하고 있는 1,100여 개 이상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통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지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컨트롤보다는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 내에 있는 농업 전문 컨설턴트 그리고 재배 전문가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환경 속에서 전국에 뻗어져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농장까지도 이제 가상 세계에서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뭐 어떤 아바타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 형태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 저희는 데이터 형태로 보고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세요? 우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영토 확장 전략을 구출하고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어진 이야기들이 구체화돼서 향후 우리 정부가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이광재 의원님으로부터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광재형 당근 정책인데 이 디지털 영토 전략을 우리 참모진에서는 명칭을 광재토 프로젝트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써면 욕먹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경제 영토라는 게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시절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사람 중심의 디지털 시대로 전환한다. 그래서 제가 시대 교체를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 세대 교체도 결국은 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세대가 2030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결국은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쪽에 대량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50만 원씩 5천만 명한테 나눠주면 25조 원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디지털 영토에서 보면은 1년에 그 포인트 나눠주는 게 20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슬슬 사라져요. 우리가 2월 달에 카드사에서 나눠준 포인트가 3조 5천억을 나눠줄 때 거의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점
점점 가게 되면 아까 여기서 다 포인트를 주잖아요. 참여자들과 더불어 진화하는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게 디지털 시대에 강력한 소득이 생긴다. 그리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게 현실 부분하고 끝에는 현재로는 제페토가 있고 중간 단계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라인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게 현실 세계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고 여기 이제 자회사나 이런 것이 제페토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 여기 농업회사나 그 이사람들한테 보이스로나 이 문화산업이나 교육산업 이게 전부 결국 나중에 최상의 기술 형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제페토는 가상현실로 결국은 진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이거를 결국은 우리 한국이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제가 김구 선생이 나는 문화학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제가 발달할 때는 무역경제, 그 다음에 제조업경제, 그 다음에 금융경제가 올 때쯤 돼서 그게 문화경제가 싹을 트거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문화라는 이 문화상품 자체가 이 세계에 우리가 금융경제를 진입도 못했는데 금융산업 진입을 못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이 아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아마 힘이 여기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디지털 경제 영토를 우리가 5억, 10억을 넓혀나가면 거기서 우리가 보이스루 대표는 아까 지금 한 1600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5천만 시장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억 정도의 시장이 되어버리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미래형 일자리와 그다음 미래 소득 구조,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적 이익이 아니고 이 소득 구조를 갖는 생산 방식과 발전 방식을 가지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디지털 경제 문화 영토 이거를 한번 이 새로 미래의 새로운 희망으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제시받고 토론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